오늘 그 고령화 사회의 표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 팀 이광현입니다. 저희는 16주 과정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오는 동안에 굉장히 좀 서로 화목한 그런 분위기로 재밌게 그때 생활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무사히 저희 고령화 사회의 표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심히 공부하게끔 도와주신 국가기술평론가 중앙대학교에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총 12분인데 팀장님 포함해서 팀원들 11분께서 각자 다 자기 부분을 맡은 부분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무사히 발표를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팀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가 몇 분이죠? 20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리 토론을 잡고 있죠? 지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리 토론 시간은 한 5분 정도 갖죠. 질문도 한 10분 있으면 그 질문하는 걸로 해서 네. 7, 8분으로 하시고 네. 2, 3분 들려서 한 5, 6분 질문 토론하고 그 다음 분 넘어가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특성, 그리고 국내외 고령화 제도 및 표준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표준정책 방향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 앞서서 중요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렇게 사고가 많아지는 것도 그렇고, 작년에 65세 이상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0%를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네. 지금 제도대로 가만히 놔둬도 노인복지 지출은 연평균 14%씩 늘어나고요. 그런데도 노인 인구율은 압도적으로 OECD 1위고, 소비 성향이 낮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일하는 젊은 사람들의 부양 부담은 커집니다. 그 과정에서 오는 세대 갈등이 심각하고요. 고령화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렇게 사고가 많아지는 것도 그렇고, 작년에 65세 이상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0%를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네. 지금 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저희 고령화 사회 표준정책 방향의 연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고령화 사회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그런 사회적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책을 펼 때, 실제로 이행할 때 고령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표준화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고령화 표준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표준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저희는 고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하고 필요성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책 대응이라든가 제도 개선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책적인 어떤 이런 사회적인 잠재적인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라는 이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령 친화 산업 관련 시장이 계속해서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 고령 친화 산업의 특징이 단순히 제품을 개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제품이 여러 가지 서비스하고도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령화 대책이 단지 이런 어떤 고령화로 인한 어떤 노동력의 감소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이라든가 의료 그리고 어떤 사회 요양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제 필요성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주요 연구 내용은 저희가 일단은 고령화가 뭔지 그리고 고령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라든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주요국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수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들이 실제로 고령화 대응하는 정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거기하고 부수적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표준화에 관련한 여러 가지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그러한 제품이나 서비스 표준화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본 연구 내용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빠르게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령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표준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표준 전략의 정책 및 전략적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환경에서의 표준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고령자 표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무처 고령자 표준정책 대응부서를 구성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고령자 대상 표준개발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고령 친화제품 표준화 및 인증제도 도입과 확산 등과 같은 고령화 표준정책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적인 노력 외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분야가 있는데요. 그 분야는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지속적 실태 파악과 공급자, 수요자, 관련 기관과의 소통 강화, 그리고 ICT 신기술을 접목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과 같은 고령화 대응 정책 과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 특성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고령화가 뭔가에 대한 이제 그 의미를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란 일단은 평균 수명이 높아감에 따라 총 인구 대비 고령자 인구 비율이 많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고령자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성인 인구를 고령자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은 65세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에서 13%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그리고 14%에서 19%면은 고령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 이상이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8년에 인구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2067년까지 꾸준히 인구가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생산 연령 인구도 1784만 명 지금까지 감소하는데 고령자는 이 생산 연령 인구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보일 걸로 그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된 걸로 보이는데 단지 이 고령화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고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부정적인 효과를 보시면은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든가 생산이 이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률이라든가 자본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든가 공공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가 이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은 반면에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미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고령화 관련된 여가 산업이라든가 화장품 산업 그리고 식품 산업, 요양 산업이 2010년도에 33조 원 되는데 2020년 되면은 매년 13%씩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한 4배 정도 성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특성을 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노동인구 감소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부양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1인 고령자 가구가 이제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도시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대비해서 고령화에 대비한 자산 축적이 낮은 가계에는 가계 경제의 불안정성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고령자 부담이 가중되면 젊은 세대와의 어떤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이 야기되고
또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고령자 고령 운전자가 이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문제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국내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 외국의 이제 고령화 정책이라든가 표준 동향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전체 인구 중에 14.3%가 65세 이상 인구이기 때문에 아까의 기준에 따르면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를 봐도 2018년도에는 이제 불룩한 항아리형이 있다가 이제 2060년 정도 되면은 우산 형태로 이렇게 점점 더 이제 인구 구조가 악화될 그런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1, 2,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주로 이제 5개 분야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그 정책적인 어떤 로드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내실화하는 부분, 그리고 은퇴를 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이라든가 또는 사회 참여를 위한 고령대 일자리 마련,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건강이나 돌봄 이런 서비스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그런 정책의 이제 저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령화 관련 표준은 주가표준과 단체표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고령 친화 우수제품이나 가전제품 접근성 표준, 그리고 능동형 생활지원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제도화하거나 아니면 국제 표준화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이미 그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미국은 1960년대부터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65세 고령자가 중국이나 인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60년대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백악관 고령화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령화와 관련된 대책들을 논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탄생된 제도들이 이제 사회보장 제도라든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이런 사회보장 제도, 그리고 미국 고령자법 등을 시행해 가지고 고령자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 관련돼서 주로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표준화 관련된 활동들이 고령자 케어 도입 디지털 헬스 관련된 문제에서 실버 세대의 디지털 헬스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서비스, 표준화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고령자 10명층에 맞는 스마트홈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미국의 스마트홈 보급률이 32%에 달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스마트홈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를 겪으면서 노동부구 감소라든가 저출률 감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경제 전반에 걸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60년도 지금 벌써 이제 일본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죠. 고령화율이 2013년도에 이미 25.2%여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노동 감소라든가 가계저축률 하락 이런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으로 일본 정도 경제 활성화 정책을 들 수 있는데요. 2기 아베노믹스에서는 고령화 문제 돌파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그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1억 명 활약 사회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20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혁신과 시스템 솔루션 수출을 통해서 성장 전략을 강화한다는 것이 개혁 2020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관련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 표준화 동향을 보시면은 일본은 차세대 교통 시스템, 자율주행 기술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도시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호 제어를 통한 정시운행을 확보하고 자동주행 기술을 통해서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의 원활한 이동지원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타 표준화 관련해서도 고령사회 대책대강이라는 걸 발표해서 복지 혜택 중심에서 의료가 능력 있는 고령자를 사회에 참여하게 한다든가 취업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굉장히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하고 중국이 그동안 이제 산화 제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걸로 크게 보여지고요. 고령화 관련해서 중국의 주요 제도로는
과거에 그 가구당 이제 산하제한했던 조치를 약간 완화를 해서 일가구 이자녀 정책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산하제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 연령도 남녀 각각 60세, 50세였던 것을 공통 65세로 연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양로금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미 양로금이 바닥이 난 상태고요. 그래서 실버 산업 집중 입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월 그 양로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실버 산업 발전과 노후 대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고령화 관련 그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표준화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은 신식품안전법을 발표를 했는데요. 고령화 시대에 맞춘 특수 의약용도 배방식품 관련 표준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방식품은 이제 음식 섭취가 힘들거나 소화흡수 등 그 신진대사 불균형이나 특정 질병 환자한테 이제 영양 보충이나 식사를 돕기 위한 식품인데 고령화 사회 대비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서 새롭게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표준정책 방향이 시사점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고령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고령화 관련해서 각국의 어떤 주요 정책이라든가 그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표준화 정책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표준 전략에 대한 정책 및 전략적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표준 전략 수립 및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그 속도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어떤 전략적인 역할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공급자나 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 및 관련 단체의 역할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향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 표준화 기구의 능동적 생활 지원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그 IC 관점의 표준화에 우리도 능동적으로 더 참여를 하고 외국 정부와 또 지속적으로 교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관련 고령자 대상 표준의 방향성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고령 친화 우수 제품 지정 대상 품목이 총 31종이지만은 최근 판매되는 고령 친화 제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원격 의료, 그리고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환자 관리,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까지 그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환경에서 그 표준의 다양성을 카테고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제품에 대한 표준화뿐만 아니고 스마트 시티라든가 IoT, 5G, AR, VR 등 기술 서비스가 융합된 이런 환경에서의 표준의 다양성을 카테고리화해서 새로 추진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고령자 표준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고령자 이 서비스 관련 서비스는 그 정부기관이나 법무처 성격의 고령자 표준 정책 대응 부서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령화 표준은 고령자의 어떤 그 신체적 정신적으로 현재 떨어지는 그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안전이나 편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고령자 표준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정부기관들과 그러니까 산업부라든가 복지부, 과기부, 뭐 행안부 뭐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고령사회 정책을 다루는 부처 간에 여러 가지 대응 부서를 구성을 해서 서로 이렇게 협업, 개발에 보조를 맞춰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령화 표준기관 구축 관련해서는 표준 전략과 방향성, 거버넌스가 구축된 이후에 고령화 표준 관련 수요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산학연 전문가와 고령자 표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가 지속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IT라든가 이런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표준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표준 개발에 있어서는 전문 인력의 어떤 지속적인 양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표준화, 고령화 관련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전문가 양성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령 친화제품 표준화비 인증제도 도입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편의성이라든가 안전성을 강화한 고령 친화제품 인증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제도를 통해서 인증을 받은 고령 친화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이나 여러 가지 치매관리 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그 조달물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한다든가 하는 혜택을 통해서 고령자 사용제품에 대한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조사와 실태 파악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이를 향후에 훈련한 정책 수립이나 다양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급자, 수요자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그 기업체가 고령 제품을 수시로 연구하고 신기술과 전문가 제품을 지속 개발하는데 표준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표준화 측면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화가 제품과 기술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급자, 수요자,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이제 사회 안전망 구축 관련인데요. ICT 신기술을 활용해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비단 사회 안전망 구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취약계층이 고령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질병이나 산재 등의 사회적 위험을 감지해서 긴급 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는 것도 점수에 맞습니다. 질문하는 것도 제가 드리는데 첫 번째로 노인 치와 인증 마크 제도 같은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노인의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치와 인증 마크 같은 새로운 인증 마크의 개발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걸 기본적으로 동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반인 대상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 마크를 붙이더라도 그 일반인 대상 제품을 약간 이제 개선이나 개량을 해서 노인에 적합한 제품으로 이제 보통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전환을 하는데 거기에 노인에 적합한 제품이라는 데 대한 마크라든가 인증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인에 활용하는 제품은 어떤 제품에 대한 혁신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어느 정도 노인이 편리하고 노인에 적합화되어 있는 그런 활용성을 갖는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고령자 입장에서는 그런 마크가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20분 없으면 제가 또 한 일본, 미국, 중국 제도를 얘기하셨는데 이 나라의 정책의 상위점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점이 있어요? 정책 보시면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도 같은 부분은 미국은 주로 이제 굉장히 고령화가 진행되기 전부터도 이제 어떤 고령화에 대비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그 사회적인 논의의 제일 이제 출발점이 주로 이제 사회적인 보장제도, 그러니까 소득을 보전해주는 그리고 고령자라든가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소득 보전 또는 의료 이런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한참 전부터 이제 고령화 그리고 지금 초고령 사회에 접근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고령자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일본 산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활용을 할까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좀 색다릅니다. 제가 이제 중국 제도를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중국은 인구,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도했던 것처럼 산화 제한을 풀고 일단은 생산 가능한 인구 수를 늘리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중국에서 잘하는 게 불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건너뛰는 거를. 근데 벌써 중국에서는 그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표준이라든가 식품 관련돼서 그런 부분으로 표준화, 그러니까 고령 산업, 고령 친화 산업의 어떤 그 표준을 자기들이 선점해서 나가겠다는 산업 측면,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식품이라든가 이런 그 산업화 표준 관련해서는 다른 외국에서는 그런 예는 저희가 아직 찾을 수는 없었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그런 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대답 잘 들었고요. 우리 이 원장님은 저랑 제가 다른 과제에서 매일 평가를 하는 바람에 영어들의 어려운 질문 자꾸 해갖고 볼 때마다 힘드시고 지금 많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건 노령화 대비 정책을 말씀하신 거지 그 각국별로 표준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대답은 틀린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못한 것만 평가합니다. 잘한 분은 뭐 언급 안 합니다. 예,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들려요. 아, 그래요? 그림 좀 꽉. 시험하고 말씀합니다. 네. 저는 이제 표준이 이제 안전하게 그래서 의정을 활동하는 홍주민입니다. 저는 이 세션 때문에 사실 여기를 찾아왔고요. 그리고 굉장히 관심 있게 들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좀 더욱 이렇게 깊이 있는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을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고령화 쪽에 얘기 정책적인 큰 거시긴 파악하고 접근해 가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표준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표준하고 고령화 이 접목시키는 것은 표준 쪽이 결국은 이제 표준 뭐 인증 쪽으로만 얘기를 하셨는데요. 표준이 있어야 표준 가지고 인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이 먼저인데 표준 먼저에 대한 현황 파악서부터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정책 대안, 이 부분이 조금 더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예를 들면, 우리나라 KS 제정하는 그 산업표준심의회 중에서 기준심의회에 고령화 쪽에 담당하는 심의회가 없어요. 어떤 심의에서 담당을 그냥 하게 돼 있냐면 아마도 복지, 생활복지 기술심의회에서 담당하는데 그 밑에 전문위원회는 아예 없어요. 뭐 하나가 있는 게 장애인 보조기. 우리가 고령화와 장애인하고 동일을 시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얘기예요. 전문회도 없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국가 표준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자체부터 고령화 쪽에 우리는 허점이 뻥 뚫려 있거든요. 그런 지적을 좀 해주시면서 우리 제도적으로 우리 정책 병원 담당 과장이 딱 와서 들으시면 바로 가가지고 좀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손에 잡히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연구가 계속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고령화에 관련된 국제표준 케이스 부합화 안 돼 있어요. 아까 가이드 70일 아주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근데 가이드 71이 개정된 거 케이스로 돼 있지 않아요. 그걸 또 가이드 71을 적용하고 운용하기 위해 GTR 241이라는 국제표준이 있는데 그건 채택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가야 될 표준에 관련돼서는 허점이 굉장히 많은 것을 조금 더 앞으로 좀 참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 주제가 그 고령화와 표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앞으로 조금 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질문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알맹이가 그때처럼 조금 더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이드 71이 뭐라는 얘기죠? ISO 가이드 71의 주요 내용이 ISO 가이드 71은 인간공학 쪽에서 접근성을 갖다가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런 측면의 가이드를 준 것입니다. Accessibility. 예. 저는 이 노령화 문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생 전체를 하다가 한 말씀 드리면은 이런 문제는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식약, 식품서부터 의료 장비, 각종 장비까지 그렇게 굉장히 노령에 대해서 넓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령 신화를 간다면은 어떤 전문의에서 하나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전문 분야별에 있어서의 노령 문제를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분들이 있고 그걸 관통하는 과목을 생각해야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어쨌든 중간 접근성만 얘기한다면 가이드 70일에서 그거는 이제 어떤 접근성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쩌다 한 번씩 단체적인 이 노령 문화 때문에 가보면은 의료 장비 같은 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의료 장비의 한 분야에 노인용으로 하는 문제고 식품은 또 다른 영역이니까 어떻게 이게 관통하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연구를 안 해봐서 우리 나누어 있을 때 저도 더 한번 들어요. 첫 팀부터 긴장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음번엔 몇 팀이죠? 5팀이 지금 갑자기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16주 동안 처음 모여가지고 연구 성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런 지적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억셉트 하셔가지고 근데 홍부회장님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저희 같이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 안전인증학회에서 아직 우리 안 왔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협조해 좀 이따가 회장님하고 나오실 건데 저희들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오늘 학회도 같이 공동 개최하고 그런 거니까 너무 긴장을 하지 마시고 모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스마트 홈